2021년 7월 결산을 하려고 하고요. 저 김동주의 계좌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김단태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계좌 공개를 할 때는 제가 또 이루다 투자이름의 대표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본명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촬영일은 2021년 8월 2일이고요. 저는 김동주입니다. 제가 매달 계좌 공개를 하고 있죠. 이루다 투자를 시작한 다음부터는 저희가 런칭한 이후부터도 계속 계좌 공개를 하고 있고요. 계좌 인증을 왜 하는가? 언제나 그렇지만 저는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고객이 이해관계가 일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일치를 시키는 좋은 방법은 똑같이 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돈도 고객님의 돈과 똑같이 운용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면 마치 내 돈을 운영하는 것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내 돈 같이 운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내가 똑같이 나의 돈을 넣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루다 말고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홈페이지가 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1주년 행사도 하고 있고 겸사겸사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수수료가 무료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가져가는 거는 무료인데 뭐 ETF나 혹은 매매를 하다 보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무료로 만들 수 있으면 정말 좋지만 저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무료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난 6개월을 좀 한번 볼게요.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 S&P는 사실 별일이 없었습니다. 요때 잠깐 이렇게 하락하는 감도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계속 추세선을 뚫으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조금 다르긴 했죠. 신흥국이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 분위기인데 코스피는 오히려 상승세가 조금 꺾인 느낌이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환율이 조금 오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7월에 뭐 한 1130원 언저리에 있던 환율이 115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확연하게 어떤 한 지난 12월 이후로 환율은 계속 조금씩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 다시 말해서 달러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느낌. 달러와 관련된 질문들을 꽤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언제 환전하면 좋냐, 뭐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언제 환전할지 좋은 시기를 알고 있다면 그분은 이제 환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환 트레이딩을 되게 오랫동안 성공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뭐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민하면서 달러의 방향을 쫓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원화 자산을 일부 가지고 계시고 달러화 자산을 일부 가지고 계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두 가지 자산을 모두 고르게 가지고 있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만약에 원화 자산에 좀 일부 치중되어 있다면 달러화 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만 결국에는 이게 우리나라의 운명과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는, 한국 회사를 다닌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원화 자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면 제 계좌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달러부터 보면은 102만 8천 달러에서 104만 달러로 상승을 했고요. 100만 달러 돌파해서 신난다라고 한 지가 언젠데 또 이렇게 104만 달러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16,400불 정도 벌었고요. 캡처를 제가 1일에 했어야 되는데 2일에 캡처를 한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1일 2일씩의 오차는 조금 있습니다. 제가 캡처를 조금 늦게 했어요. 이제 뭐 앱을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수익률도 이렇게 나오고 기본 수수료도 이제 제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화 자산 기준으로는 11억 6,100만원에서 12억 6천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4,400만원 수익이 났어요. 상당한 수익이 좀 났죠. 아무래도 이게 환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환율도 좀 상승했고 또 원래 전체 달러 자산 기준으로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수익률을 어떤 좀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보면 미국 주식은
주식은 그냥 꾸준했죠. 미국 주식은 꾸준했고, 아무래도 이번 달에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긴 거는 신흥국 주식이었습니다. 중국이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디디 출신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 중국이 좀 테크주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거는 그런 느낌을 보이면서 신흥국 시장이 조금 전체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채권은 정말 특이하죠. 채권은 올 초 시작할 때만 해도 역대급 속도로 채권이 많이 하락했는데, 또 반대로 어느 지점을 지지하고 나더니 반대로 역대급 속도로 채권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조금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달러화가 좀 강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머징 국가 채권은 그렇게 좀 재미가 없었어요. 달러화가 더 강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물가 연동체도 4.3% 상승, 그 다음에 금도 2.52% 꾸준히 올랐고요. 원자재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폭풍 같은 상승을 약간 뒤로 하고 지금은 약간 좀 잠잠해진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수익금 수익률 말씀드리면 달러 기준으로는 1.6%, 원화 기준으로는 3.827%, 그리고 손익금은 4,400만 원, 그 다음에 1개월 동안 환율 변화는 약 1.52% 정도 되네요. 그리고 연초 대비 상승한 걸 좀 봤더니 달러 기준으로는 5.23% 상승했고요. 원화 기준으로는 11.6% 상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원화를 봐야 되느냐, 달러화를 봐야 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냥 두 개를 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냥 뭐 두 개를 평균 정도를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명확한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뭐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화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걸 또 달러화 기준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내가 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무래도 달러화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죠. 외국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면도 있다. 양쪽 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기간을 결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투자가 우리가 짧은 기간만 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전체 기간을 조금 볼게요. 2018년 12월은 사실은 이루다가 시작한 시점은 아니고 제가 개인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21년 7월까지 결산을 하는 거고요. 발생 누적 수익금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3억 5,600만원, 발생 누적 수익률은 38.82%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제 계좌에서 순수히 난 어떤 수익금과 수익률이라면 제가 추가로 사실 증액을 더 했어요. 이 투자 방식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증액을 조금 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 수익률로 계산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부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2018년 12월에 내가 1억 딱 이렇게 넣었으면 수익률이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에 뭐 입출금을 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어떻게 순전히 됐을까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화 기준으로 57%, 달러 기준으로 52%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특이사항들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루다 포트폴리오는 자산 배분이라는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에 이렇게 전체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 채권, 원자재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움직임이, 자산의 움직임이 이제 이렇게 가면은 되게 마음이 힘들거든요. 특히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 있잖아요. 내가 계좌를 예전에 열어봤는데 계좌 수익률이 뭐 10%였는데 몇 달 뒤에 열어봤더니 마이너스 20%야. 막 그렇게 높은 하락이 있으면 되게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수익률의 이 움직임을 좀 높게 안 만들고 요걸 좀 낮게 만들면서 약간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한 거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게 설계를 해야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 계좌의 잔고의 높이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면은 이 내려갈 때 진짜 미쳐요. 내려갈 때 그냥 이 모든 방식이 다 틀린 것 같고 믿기도 힘들고 막 그런 상태가 일어나거든요. 아마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자산을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분의 영향을 받았죠. 레이 달리오라고 해서 세계 1위 헤지펀드 브리지워터를 이끌고 있는 그런 분이고, 이분이 사실 처음으로 고안한 방법이긴 한데, 이제 뭐 이분의 방법에 저도 영감을 많이 받은 거고, 요즘은 조금은 이분의 방법이랑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뭐 이분이 최근에 올리는 글들이나 보고서들도 많이 팔로우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방식이랑은 이제는 조금 많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철학 자체는 조금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자산의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인데, 이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예측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꾸준히 거두는 거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루다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약간 투자 스타일을 분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ETF,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매매하는 게 상장된 펀드라고 해서 상장 ETF라는 것들로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ETF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주식, 전 세계 채권,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이제 ETF로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ETF를 하나의 가격이 생각보다 비싼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낮은 금액을 할 때와 좀 많은 금액, $4,000 약 이제 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할 때 좀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적극 투자형, 위험 중립형, 안정 추구형. 그러니까 금액으로도 분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적극 투자형에 이제 $4,000 이상, 5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하고 있고, 이런 건 이제 좀 그냥 금융위원회에서 주는 가이드를 따르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올레더의 기본적인 철학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거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자산들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각각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럼 모든 시나리오에 베팅을 해도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지금 모든 시나리오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이 있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하나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다양한 각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하나인 CPI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물가가 어떤 것들이 올랐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뜯어봤더니 어떤 현상이 좀 있냐면, 팬데믹과 관련된 부분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높게 나왔고, 팬데믹과 상관없는 것들의 인플레이션은 쏙쏙하게 나왔다라는 거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CPI 지수가 뭐 5%다 뭐 이렇게 나왔지만 생각보다 시장 금리가 오르지 않은 이유는 절대값이 높았다는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세부 지표를 까봤더니 이해가 돼서 이번에 물가가 그냥 높은 거는 어느 정도 사람들 입장에서 정상 참작이 가능했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회성일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현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중고차 값이라든가 교통과 관련된 거, 아니면 뭐 항공료 뭐 이런 것들이 오르다 보니까 야, 이거는 당연히 경제 재개하면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게 좀 생각해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진짜 안 올 수도 있겠다. 왜냐면 나머지 그 부분들 팬데믹과 상관없는 거는 별로 물가가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요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PCE라는 또 이것도 물가 지표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녹색 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코어 PC인데 이것도 물가 지표인데, 물가 지표가 그냥 전체 통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이것도 푸드랑 에너지를 제외한 거긴 하지만 전체적인 이 바구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이 녹색선이 아주 높게 올랐는데, 가만히 보면 이 점선이 있습니다. 이 점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양극단값을 제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플레이션이 높게 오른 거 혹은 별로 안 오른 어떤 항목들을 제거하고 좀 중간값들 위주로 봤더니, 중앙에 있는 가격들 위주로 봤더니 별로 인플레이션이 안 온 거죠. 그래서 양극단값을 제거하고 보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안 왔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진짜로 온다면 모든 실물, 모든 물가가,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양극화가 된 거예요. 이 상승에서도 일부 물건
물건과 일부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물가만 급등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별로 오르지 않았다라는 좀 양극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들로만 봤을 때는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약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그런 류의 물가 상승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단은 좀 이런 거에 좀 자유로워지려면 9월쯤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CPI 전체 지수거든요. CPI 물가가 원래는 물가가 요런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쇼크가 터지면서 물가가 이렇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1년 전에 물가는 너무 낮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물가를 전년 대비랑 비교를 할 텐데 이건 4월도 그렇고 5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7월도 그렇고 8월도 그렇고 다 낮을 거야, 전년 대비하면. 근데 한 9월쯤부터 가야 이제 우리가 이걸 기저효과라고도 하죠. 이 기저효과를 제거하고 좀 더 우리가 물가지수를 정확하게 기저효과가 빠진 상태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최근에 나온 어떤 물가와 관련된 지표만 봤을 때는 좀 세부 지표를 까봤더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 에리언 같은 세계적인 투자 구루라던가 뭐 레리 서머스 혹은 뭐 마이클 버리 이런 분들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진짜 올 수도 있다, 강하게 올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당장 지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곧 문제가 될 수 있다, 요런 또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도 뭐 계속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확률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즘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죠. 참고로 테이퍼링이 뭐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드가 시장에 매번 일정 금액 약 120 빌리언 달러, 약 120조 원 정도를 시장에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 뿌리는 돈을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화적인 것들을 조금은 그만하겠다. 물론 이걸 한 번에 확 줄이진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줄이는데,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라는 말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이제 시장에 돈을 안 주기 시작하면, 페드가 시장에 용돈을 그만 주기 시작하면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이거를 가장 크게 주목을 하고 있죠. 근데 아마도 골드만삭스나 혹은 또 많은 투자은행들은 아무래도 8월쯤에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힌트를 줄 것 같고, 12월쯤에는 테이퍼링을 좀 12월쯤부터 하겠다, 뭐 요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를 가장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월쯤에 잭슨홀이라고 해서 또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12월부터 테이퍼링 할게요, 뭐 혹은 좀 구체적인 시점을 얘기를 한 다음부터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생각은 하셔야 돼요. 예전에도 테이퍼링을 실제로 시작한 다음부터 금리는 더 떨어졌어요. 아니 이상하죠?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긴축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점진적으로는 금리 인상까지 가기 위한 전초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페드가 이제 금리 인상을 가기 위한 어떤 첫 단추를 꿰고 있는데 왜 금리가 더 떨어질까?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나니까 시장에서 걱정이 있는 거야. 이거 성장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시장에 페드가 돈을 계속 공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에 문제가 생겨서 시장의 주식들이나 이런 성장이 나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위험한 거 아닐까? 그럼 우리가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대피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리가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게 이제 지난번에 테이퍼링 할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그런 이유, 혹은 뭐 나중에 금리 인상 같은 걸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뭔가 액션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채권 가격이 바로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오산일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항상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건 금융에서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규제에 대한 생각, 이거는 제가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사실 모아보고 있어서 요건 약간 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기적인 악재일까 혹은 장기적인 악재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중국의 공산당은 예전의 어떤 기조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태클만 걸지 않으면 사유재산도 인정해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기업을 운영해도 돼 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중국이 테크 업계를 규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안들,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뭐 디디 출싱이나 이런 기업들을 좀 이렇게 많이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각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모든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아주 일부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특히 테크 기업들이 요즘에 너무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누가 더 힘이 센지, 너희들 테크 기업들 수장들 우리 밑이야, 공산당 밑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위일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뭐 사교육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많이 억눌렀지만, 중국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에 미국이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과 경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의 기업들을 규제를 하다가는 자충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중국 정부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되게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의 경쟁에서 중국한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1차원적으로 들기는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이유의 나비 효과들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은 또 본인 그 주식시장이 너무 어려워지면 되게 강력하게 나서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진핑 입장에서도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은 경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은 경제적이나 주가시장에 문제가 극단적으로 생기는 걸 또 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심플하게만 바라봐야 되진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으로 인덱스 전체 주식에 투자하는 건 여전히 무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 섹터는 좀 장기간 억눌려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 델타 변이 얘기를 좀 해봐야죠. 델타 변이가 많이 퍼지면서, 특히나 원래는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았던 국가들의 확진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이죠. 영국이 이제 백신을 많이 맞기 시작하면서 확진자 수가 막 줄어들다가 델타 변이가 다시 퍼지면서 영국이 확진자가 올라갔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영국이 확진자 수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지금 뭐 락다운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심하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경제를 좀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현상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백신의 효과가 있지 않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영국의 사망자 수를 보면은 그렇게 상승하고 있지 않다. 물론 자세히 보면 찔끔 상승하긴 했는데 우려스러울 정도로 상승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델타 변이가 일단 영국 같은 국가들만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지금까지 있는 데이터로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위기가 다 괜찮은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앞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변이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좀 문제가, 미국은 생각보다 접종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백신도 맞기가 되게 쉬운데, 사람들이 이제 약간 좀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 백신을 맞으면 무슨 생체 칩이 몸 안에 들어간다 뭐 이런 소문들까지 돌면서 백신을 맞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이게 백신을 그렇게 많이 안 맞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영국만큼 이렇게 진정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 미국은 확진자 수가 아직 여전히 늘어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걱정이 된다라는 거 살짝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앤서니 파우치죠.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시고 코로나 관련해서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아무래도 락다운까지 가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이 락다운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락다운을 하는 거는 정말 힘든 상황이긴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보고 있고, 근데 델타 변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뭐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리스크가 될까? 이게 원래 리스크였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원래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것이 리스크가 될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현재로서는 좀 더 부정에 가깝기는 하고요. 아마 언제 영상이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스칸 마이너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제가 별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 같고요. 시장에 참 리스크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인플레이션, 뭐 테이퍼링, 아니면 델타 변이, 이런 리스크들이 많은데, 진부하지만 알 수 없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법은 뭐 저는 지역의 분산, 다양한 지역에 분산 투자하거나 또
자산의 분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가 어떤 특정 투자처를 잘 알고 있고 특정 주식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회사, 그런 주식,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분산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방법, 그런 점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올레더, 이루다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자산 배분 올레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영상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